네, 안녕하십니까. 정종채 변호사의 국세기본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세우선의 원칙과 국세징수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채권은 일반 채권에는 우선하지만 압류우선 원칙에 따라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하며 담보우선주의에 따라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조세채권을 앞섭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기일과 담보설정기일을 가지고 우열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다른 요건, 대항 요건 확정일자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또 법정기일하고 비교해서 조세채권과 우열을 따지게 됩니다. 당해세라고 있죠. 담보물 자체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체납처분비는 법정기일이나 담보권 설정일의 선호하고 관계없이 가장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채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액 임대차 보전금 중 일정액,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서 국세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3개월치 임금 또는 3년간 퇴직금, 재보상금 등은 당해세나 다른 기타 국세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럼 법정기일은 무엇이냐? 법정기일은 조세채권의 전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시기를 말합니다. 신고 확정주의 조세는 신고일, 부가 확정주의 조세에서는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되겠습니다. 조세징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징수법은 이제 조세징수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임의적 징수 절차가 있고 강제 징수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적 징수 절차는 납부 고지 및 독촉을 하면 이제 임의로 납부를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임의로 납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 집행에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사 집행법과는 달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매각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매각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는 달리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납세 채권 보전 제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각종 사업이나 인허가를 받을 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든가 또는 체납 자료를 제공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인허가 등을 체납한 자에게는 제한을 한다든가 또는 출국 금지를 시킨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납세 의무를 보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책이 나오면 이 부분을 잠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을 매각은 공매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산은 당연히 이너셔티브를 과세관청이 진다는 것 뿐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법정기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눠서 주게 되고요. 당연히 일반 채권자들이나 담보채권자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자기의 권리를 배상받아 가게 됩니다. 가산세는 개별 세법에도 가산세가 아주 많고요. 국세기본법에 있는 주요 기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입니다. 부정행위 무신고 가산세는 40%입니다.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일 때는 10%찌고요. 부정 과소신고는 무려 60%나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고요. 원천인수 등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알아두실 거는 가산세는 본세하고는 다른 별개의 조세 채권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서 별개의 조세 채권입니다. 별개의 조세 부가채권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다퉈야 되는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으로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조세 부가 채권에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별개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세가 취소되면 당연히 취소됩니다. 근데 가산세는 본세가 취소된다고 해서 당연히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불복 절차에서 가산세 취소를 따로 구해야 됩니다. 당연히 취소되는 걸 알았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죠. 이 가산세는 그리고 특징이요. 우리 국세기본법에 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판례에서는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는 넘어서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세법의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데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 이행을 당사자한테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인 꿀팁은요, 이 가산세는 조세 심판원에서 더 잘 구제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구제되지 않을, 법리적으로 구제되지 않을 거라도 조세 심판원에서 얘 좀 불쌍한 구석이 있다 싶으면 가산세는 취소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세 심판원 제도를 잘 이용해서 가산세는 빼고 가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산세 부분을 공략을 좀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세 심판에서 가산세를 잘 공략하면 뺄 수 있지만 그 논리로 행정법원에 가게 되면 안 빠지거든요. 탈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빼기 어려운, 취소되기 어려운 가산세도 행정심판에서는 빼줄 여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행정심판에서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행정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 취소할 수 있죠.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위법 부당한 것까지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한 걸 취소하는 게 가산세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 1, 2위를 뽑자면, 한 3개를 뽑자면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이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가 세무조사, 위법한 세무조사가 무엇인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세 번째가 경정처분입니다. 경정처분과 원천징수 의무가 붙어있죠. 네.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었어야 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는 납세자 권리보호 헌장을 교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무신고 등 납세 의무,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무자료 거래 등을 한 경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성을 추정받으며 제출한 신고성의 내용이 진실된 걸로 추정됩니다. 나중에 이거 판례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비밀보호, 그 다음에 과세 정보 제공이 납세자의 권리고요. 그래서 세무조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무엇이냐? 국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여 제출을 명하는 활동으로 행정조사의 일종입니다. 세무조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현장 확인, 협조, 감사 지적 조치, 재반 명칭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납세자의 과세 표준과세액을 경정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해당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고요. 어쨌든 납세자 성실 추정 조항에 따라서 신고한 내용은 적법한 걸로 추정이 돼야 되니까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세무조사를 해야 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사적 분쟁 해결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 세무조사에 해당되어요. 그에 따른 세무 과세처분도 위법하는 게 판결입니다. 이거는 요 사건은 세무공무원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청부 세무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세금 탈루가 밝혀져 가지고 과세처분을 했는데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처분된 사례죠. 세무조사 진행 절차 플로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세무조사자 선정 단계입니다. 이 정기조사가 있고 비정기 수시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위법 세무조사가 돼가지고 그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되고요. 재처분도 불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하게 되어 있고요.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연기 신청을 기술적으로 잘 그때 써먹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연기 신청을 해가지고 조사팀의 힘을 빼는 거죠. 타이밍을 늦추고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세무공모 조사반이 자료를 많이 못 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조사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연기 이런 거를 제때제때 기교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조사 장소 변경 신청도 가능하고요. 세무조사의 연장 중지 범위 확대, 그리고 요것도 필요합니다. 과세 사실 판단 자문 신청을 이용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요거는 과세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과세 되겠죠. 그때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에다가 신청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세 사실 판단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세무조사반 말이 맞다, 아니면 납세자 말이 맞다. 납세자 말이 맞으면 그거는 비과세 되는 겁니다. 세무조사반이 말이 맞다 그러면 그냥 원래 과세 될 거니까 요걸 신청하는 게 좋죠. 손해볼 게 없잖아요. 물론 인용률이 높진 않습니다만은 이거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기준 자문은 이거는 이제 세무조사반에서 하는 거고요. 세무조사 통지를 할 때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 적부심 심사 청구를 누락하면 과세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절차적 하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죠.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해서 세법에 따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한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정 통합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은 보통 1개년도 1사업년도를 대상으로 하고요. 다만 탄루 유형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 3개 사업연도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탄루 혐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가 제척 기간 내 탄루 혐의가 있는 기간까지 조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1년짜리로 하고 나왔다가 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는 꼭 이의신청서를 내는 게 좋습니다. 왜 조사 기간을 연장하느냐라고 따지는 게 서면으로 따지는 게 좋습니다. 왠지 알아도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불복 절차에서 세무조사의 흥결에 대해서도 하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의 하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처분청이 자료를 내놔야지만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포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무조사는 처분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고요. 세무조사에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고 집행정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이 하나 있는 게 세무조사에 대한 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느냐. 법률적으로는 적용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용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적용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린 입장에서는 무조건 조세심판을 넣어야 되겠죠.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요. 그리고 실무는 조세심판원에서는 무조건 대상이 안 된다면 각하하는 게 실무입니다. 그럼 각하하면 그냥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시고요. 집행정지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첫 번째,
행정소송이 적법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일 것. 두 번째, 집행으로 인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요거는 집행을 하지 않고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메꿀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이죠. 세 번째가 그거죠. 그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근데 보통 과세처분이나 이런 금전처분은 이런, 그리고 하나 도 빠졌네요. 본안에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 근데 과세처분과 같은 금전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집행정지의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돈으로 배상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체납처분이나 세무조사에서는 그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집행정지를 받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조사반이 기가 팍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그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세무조사가 멈춰지고 세무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세무조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기간 내에서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중복 세무조사가 돼가지고 불법이 되죠. 재처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기나 하든 중지를 하든 뭐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을 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남겨놓고 이유를 받아놔라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걸 할 때 그걸 내면서 이제 상대방한테 문서 제출 명령을 내는 거죠. 왜 우리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지를 밝혀라라고 피고한테 문서 제출 명령과 성명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받아놓고 나누면은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성실도 분석 결과, 우리가 성실도 분석 결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면 성실도 분석의 자료를 내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성실도 분석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 선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아닌데 선정했으니까 위법,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재부가처분도 불가합니다. 판례의 태도를 좀 보죠. 뭐 광의설 이런 거는 필요 없고요. 판례는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부존재나 위법, 중복조사 위반 원칙 위반, 세무조사권 남용, 과세예고 통지 절차 누락,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거나 소득금의 변동 통지를 한 경우, 어쨌든 훈시적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여져 왔던 조사권 남용 규정이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례가 2016년 12월달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부쩍 세무조사, 위법한 세무조사에 대한 판결이 확 늘었고 사례들이 확 늘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필요성, 필요 최소한도로만 이루어질 것, 권한 남용의 금지로 정리한 다음에 세무조사가 이런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거라면 중대한 위법이 있고, 그런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재처분도 불가하다라고 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위법한 세무조사로 수집한 증거에 의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건 당연하고요.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한 증거를 빼고도 동일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 없고요. 그렇게 취소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시 그 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중복 세무조사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처분이 불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납세자 권리 현장을 미교부하거나 조사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이 제한되거나 세무조사 기간 연장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납세자 권리 교부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사전 통지 절차 생략을 했거나 하는 정도 가지고는 중대한 위법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더
이런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때는 수집한 증거를 통한 과세 처분도 위법하고요. 다시 부가 처분할 수 없다. 대부분 일관되게 세무조사로 얻은 과세 자료를 과세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고, 이를 배제하고도 동일한 과세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고, 중복 다음에 세무조사를 또 나와도 위법이다라는 아주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방식은 정기 선정이 있고 수시 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선정에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게 보통 이걸 많이 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송에서 따져봤는데 이 자료가 없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수시선정 같은 경우에요.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 거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의 탈루나 오류 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세무조사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자산 취득자금 증여세 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받은 금융자료 내역을 보니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네? 라고 해서 조사 범위를 확대했어요. 이거 허용될까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금융자료에 보면은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보여요. 그런데 요것도 적법한 방식으로 수시선정 사유가 나와야지, 위법한 방식으로 수시선정 사유가 나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실도 분석을 안 해놓고 성실도 분석으로 세무조사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요 신고 노행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게요. 2014년도 판례인데요. 재산제세 통합조사 국세기본법 보면 이렇게 해놓고요. 국세기본법 2항 해놓고 재산세세 조사라고 기재한 다음에 과세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보면 요 줄 꺼놓은 걸 읽어보면 실제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밝혀진 건 맞다. 그렇지만 원고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죠. 요 수시 세무조사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전산자료에 나타난 재산 현황을 비춰볼 때 부동산 취급자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을 뿐 신고 내용 자체에 탈유나 오류 혐의가 있다고는 명백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내용의 성실성 분석을 한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조사 선정 사유가 없다. 잘못된 선정 사유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위법한 세무조사고 그로 인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 여기 아까 보실까요? 요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 요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세무조사 사유로 들었는데 둘 다 깨져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문서를 제출받고 성명을 요구해가지고 사실관계를 받아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빚 하나하나 묻어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세무조사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는 대부분의 증거나 사실관계가 납세자 측에 있잖아요. 근데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증거와 사실관계가 처분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세무조사라는 것도 처분청이 입증해야 돼요. 요 서울고등법원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면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서 분석 결과 과소신고 등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조사를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세요. 과세관청이 처음에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소명자료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아마 이 출처를 다 소명했어요. 근데 소명이 됐다면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행에 따라 금융기관한테 금융자료 제공을 요구했고 요걸 가지고 분석하니까 탈루 혐의가 나온 겁니다. 다른 세목에 대한. 그래서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확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인데 요 자료는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있어야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취득한 자료에서 이걸 얻어내고 그리고 세무조사를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또 보시면 황당합니다. 국세청장이 납세자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을 한 어떠한 결과도 없네요.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쳤다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 할수록 세무조사 선정 사유를 막 내는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법하다. 이게 시사마다가 크죠. 특히 재산 취득자금 정여세 조사가 나오면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 변호사님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딱 소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자료를 내라고 하면은 그때 조사권 남용의 의견서를 내야 돼요. 이 판례들을 들면서 내가 소명을 다 했는데 왜 금융자료를 줘야 하느냐라고 따지고요. 금융자료를 줘야 하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자료 줘야 하고 난 다음에 요 금융 내역은 왜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하거든요. 그때 그 의견서를 딱 냅니다. 급을 확 먹어요. 그리고 세무조사 중지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한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천에 어떤 자산가 세무조사를 대리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대리 안 했고요. 세무사님이 대리하셨는데 자산 취득자금, 그분이 얼마 전에 조그마한 빌딩을 하나 샀거든요. 한 100억짜리. 그 취득자금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100억에 대한 출처를 다 소명했어요. 그런데 금융조회를 해가지고 이 돈은 왜 갚느냐를 따지게 묻는 거예요. 특히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분이 동생한테 10억 원을 송금했더라고요. 왜 동생한테 10억 원을 송금했느냐. 그래서 그 세무사님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길래 이 가라로 채무 확인서라도 작성해서 낼까요? 내봐야 그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특수관계인이고 그리고 날짜를 그때로 기재한다고 해서 법원에서도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변제한 내역도 없고 이자를 낸 적도 없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조사권 남용으로 갑시다. 조사권 남용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법리를 딱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신청하겠다. 그리고 수신인에 보통은 세무사님들 쓸 때는 이제 급이 나가지고 이제 그 팀장을 쓰잖아요. 팀장이나 이제 담당자. 저는 팀장, 담당자, 팀장, 그 다음에 조사과장, 그 다음 그게 남인천 세무서장, 그 다음에 인천 지방청장까지 하고 납세자 보호 담당관까지 딱 써가지고 확 내니까 그 다음 날로 세무조사 중지가 되고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에서 하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은 동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정여세 조사하면은 과세되지 않습니까? 하겠죠.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위법한 방법에 의해서
탈루 혐의가 밝혀졌잖아요. 그거 세무조사 선정 방법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동생이 또 울산에 있었는데요. 울산 세무서에서 또 소명 요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울산에 가가지고 또 의견서를 그렇게 써가지고 선정 사유가 안 된다라고 딱 하니까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 돼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끝난 거죠. 네. 그만큼 이게 파워풀한 겁니다.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및 이런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 중지 사유, 장부의 이미 보관 제한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요. 세무조사 범위 이거 중요하죠. 세무조사를 범위를 확대하면 무조건 따져야 됩니다. 따지고 왜 범위를 확대했는지를 서면으로 받아놓고요. 우리 의견도 반박 서면 의견서도 제출해놔야 됩니다. 질문 검사권의 한계가 있죠.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거는 당연히 과세처분 취소 사유가 되고요. 조리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과세관청은 광범위한 신고 의무 이행에 따른 신고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만 보완적으로 질문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충성이 있고요. 질문검사는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을 때 필요 최소한으로만 해야 되는 제한성이 있고요. 질문검사권의 행사 자체가 보복이나 처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되는 방법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요거에 위반되면 위법한 세무조사가 되고 과세 처분도 위법해진다라는 거고요. 재조사 금지는 동일 납세 의무자, 동일 과세기간, 동일 세목에 대해서 중복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과세관청이 동일 납세 의무자의 특정 사업연대 일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다시 다른 항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도 동일 세무조사, 중복 세무조사로 위법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중복 세무조사는 잘 인정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필요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아닌 이상 같은 세목이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금지됩니다.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이게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조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를 그 전에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걸로 요거는 인정 못 받습니다. 납세자 보호위원회라고 있죠. 이것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세무조사 일시 중지나 중지를 세무공무원한테 요구할 수 있고요. 이거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많이 세무조사에 대한 안건을 심의 요구 요청이 와서 심의하죠. 예. 이거 이용하는 거 뭐 좋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범칙조사가 있죠. 범칙조사, 범칙 전환 사유가 발생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럼 범칙으로 가면 강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범칙 조사로 안 가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범칙 조사로 전환되는 데는 사실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합니다. 범칙 혐의 물건을 발견했거나 장부 소유 이미 제출에 부동의한 경우,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이거는 세무조사 공무원이 보기 나름이잖아요. 사실과 다른 계산서나 허위 계산서가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범칙 사건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매출 누락으로 법인세 탈루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세무조사 때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혹시 범칙 사건으로 넘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보복행위로 범칙 사건화 시키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것처럼. 그리고 어쨌든 간에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지만 범칙이 되는데 그때 어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 그냥 일반 세무조사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자료 제시에 부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제공 안 하는 거지. 세무조사 적법한 세무조사하는데 다 응했다라고 어필을 하면 여기서 범칙 사건으로 조사 개시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어필 안 하면 여기 통과돼요. 근데 어필하면 막힙니다. 네. 여기도 하고 그다음 납세자 보호위원회도 하고요. 무조건 세무공무원이 범칙조사로 돌린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납세 의무자가 여기에서 정당하게 사유를 해명하면 풀어줍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예를 들면 세무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해서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료를 나한테 제출하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제출하지 않은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과세 예고 통지와 과세 적부 전 심사 청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는 어쨌든 이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난 다음에 14일 이내에 과세 예고 통지와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거칠 수 있음을 알려줘야 되고요. 과세 예고 없이 이루어진 과세 처분은 위법하고 그 중에서도 무효인 하자에 해당됩니다. 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 예고하지 않고 과세 적부 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도 과세 처분할 수 있죠. 하지만 국세 부가 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가 된 사유가 납세 의무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조사가 너무 늦게 시작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사반이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됐다. 그거는 조사반의 귀책 사유잖아요. 조사반의 귀책에 의해서 부가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가 된 경우에는 그때는 법령에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과세 처분이 취소됩니다. 과세 예고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얘기 쭉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위법한 세무조사로 인해서 과세 처분이 취소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처분도 불가능해지죠. 그렇지만 절차적 하자로 인해서 과세 처분이 취소되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가지고 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나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기회를 안 줘 가지고 과세 처분이 취소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절차를 보완해서 과세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이 아직 판례가 없어요. 제 생각은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재처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판례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통 부가제척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하라 가지고 과세 예고 통지나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생략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거든요. 그래서 과세 처분이 취소됐잖아요. 이 재처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 하자를 치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가제척 기간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부가제척 기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과세 예고 통지를 안 하거나 과세 적부 심사 청구 기회를 안 주거나 하는 세무공무원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자로 과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서 재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제척 기간이 3개월 임박했다는 이유로 생략했고 그 생략된 이유가 임박하게 된 사유가 처분청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처분이 불가능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징수법상에도 사행위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잘 아셔야 되고요. 이게 일반적인 민사상 사행위 취소 소송보다 더 잘 이깁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수익자가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민사보다 원고 성소율이 높습니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 20% 줍니다. 그리고 한도가 30억이에요. 그러니까 경리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척지면 안 되죠. A, 내가 그냥 탈세 제보해가지고 내 퇴직금으로 삼을란다. 5억만 추징하게 해주면 1억 원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한도는 20억이고 15%.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 송달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고요. 납부고지서는 과세처분인과 동시에 영수증이 있으니까 징수처분의 효과를 같이 가집니다. 넘어가고요. 납부고지서의 부가처분에서 하자를 다투지 않았다면 징수처분 취소소송에는 다툴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요. 납부고지서 부가처분은 납부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쟁송을 제기해야 되죠. 징수처분은 한참 뒤에 체납처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가처분에 대한 불복을 안 해서 불가정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못 다툰다. 당연한 얘기죠. 하자 승계가 안 된다는 당연히. 그렇지만 반드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일반 경정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5년 동안은 일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 경정 청구에서는 조세 부가처분이 모든 하자를 다 주장할 수 있죠. 일반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거부 처분을 받으면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다투어가지고 그걸로 징수 처분을 또 취소시킬 수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조세불복 지금 요까지 할 텐데요. 다음에 또 조세불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참 문제가 많은 게 경정 청구하고 부가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두 개의 상이한 불복 제도가 우리나라는 조세법은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이게 여러 가지 혼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